방금 소개받은 유성환입니다. 이런 강의가 굉장히 오랜만이라서요. 저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새삼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아는 분이 이제 저처럼 강연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강연이 많이 없어지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달력은 갈수록 깨끗해지고 책상만 더러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2학기 또 이제 강연이 많이 취소돼 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재미있는 강연을 많이 또 주최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또 한국전쟁과 문인 관련해서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오시고, 그 다음 김원 선생님도 오시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강연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오늘 이집트 신전으로 보는 람세스 2세인데 여기 앞에 이쪽 불은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사만 좀 살펴볼 텐데 보시면은 이게 룩소르 박물관에 있는 그 파라오 조각상입니다. 이제 거의 완벽한 상태로 발굴이 된 파라오 조각상인데 이 파라오의 이름이 아멘호텝 3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한 기원전 1300년 후반하고 이제 중반 때 제위에 있었던 왕인데 이 아멘호텝 3세는 어떻게 보면 람세스 2세의 그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대중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파라오죠. 근데 이 람세스 2세가 유명하게 된 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 전에 크리스티앙 자크라는 프랑스 작가가 람세스 2세와 관련된 소설 전집을 또 출판해서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람세스 2세가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이집트의 통치기를 맞았던 파라오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집트가 최전성기였을 때,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초강대국이었을 때 이집트를 다스린 파라오는 아멘호텝 3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람세스 2세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던 파라오 중에 한 명이 이 아멘호텝 3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파라오들이 나라를 이제 통일된 이집트를 다스리는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대개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이 왕국 시대가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고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 이렇게 세 왕국 시대로 나뉘고요. 그 시기별로 보면 이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제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통일 정부가 없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사이의 중간기를 각각 제1중간기, 제2중간기, 제3중간기 이렇게 부릅니다. 시기별로 보면은 고왕국 시대가 한 기원전 2600년에서 2100년경이고요. 이때 이제 큰 피라미드들, 이제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그런 피라미드들이 본격적으로 세워졌던 시기가 이 고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찾아온 통일 왕국인 중왕국 시대, 이게 이제 기원전 2000년에서 한 1600년 정도 되고요. 이때는 이제 이런 화려한 거석 건축물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내면을 탐구했고요.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전 문학의 개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들이 다 뭐가 있냐면 고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한 문학 작품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게 중왕국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게 이제 신왕국인데요. 기원전 1500년에서 이제 1000년경. 이때는 이제 이집트가 명실상부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이제 지중해 지역,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란, 이라크에 속하는 중동 지역, 이런 지역에 큰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신왕국 시대쯤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런 왕국들, 그 다음 터키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제 히타이트 같은 왕국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왕국들과 경쟁을 하던 게 이제 이 신왕국 시대 이집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람세스 시대가 이 신왕국 시대에 속하는 그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굉장히 개성 넘치는 파라오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아까 방금 보셨던 뭐 아멘호텝 3세 같은 파라오, 그리고 이제 람세스 2세 같은 파라오가 다 이 시기에 속하는 파라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는 뭐 출생 연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원전 1304년 5년에 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214년 뭐 13년 이때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한 2200~2300년 전 사람이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께서 어느 날 1에서부터 1000까지 써와라 라는 숙제를 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숙제를 내주시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나? 그죠? 1에서부터 1000까지 왜 써오라고 하나? 이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단조롭고, 그 다음 1에서부터 100까지도 아니고 1에서부터 1000까지 쓰면 그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떤 걸 이제 보여주냐면 기원전 23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사실은 이제 알 수 있죠. 1000을 3번, 그러니까 3000번 써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한 20~30년이 더 붙으니까 굉장히 오랜 그 시기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이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오래된 시기에 한 파라오의 유적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람세스 2세가 가장 유명해진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첫 번째가 람세스 2세가 이집트 전역에 그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유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을 해보면 여기저기서 람세스 2세가 나와요. 그 정도로 이제 람세스 2세의 유물이 이제 풍부하게 출토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람세스 2세가 후대 왕들한테 마치 그 파라오의 모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신왕국 시대 말기가 되면 20왕조가 이제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19왕조 출신이고 그 다음 왕조가 20왕조인데 20왕조의 왕들은 람세스 2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혈연 관계도 없고 뭐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20왕조의 왕들이 이름이 다 람세스예요. 그래서 람세스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중근동 전체에서 람세스 2세 하면은 그 절대군주의 뭐 전범 이렇게 이제 보였던 거죠.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또 역사가 이제 되풀이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에서 그 카이사르가 이제 황제는 못 됐지만 어쨌든 카이사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그 제정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던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후대의 모든 황제들이 자신들 다 카이사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어떻게 보면 호칭이 돼버렸죠. 그게 이제 독일로 가서 카이저도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가서 짜르도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것처럼 람세스 2세도 거의 그런 정도의 역사적인 어떤 그 전범이 됐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비도스라는 곳에 있는 그 신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신전의 모습인데 여기 장제전이에요. 장제전이라는 게 이제 죽은 왕의 제사를 모시는 신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보셨던 요 신전을 세운 인물이 세티 1세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제전에 주로 새겨지는 인물은 이 이제 신전의 주인인 세티 1세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사람이 세티 1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왕보다 좀 키도 작고 아직 어려 보이는 인물이 하나 서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성년자 같으면 이제 옛날에 그 댕기를 땄죠. 남자건 여자건 댕기를 땄다가 이제 그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엽댕기입니다. 댕기처럼 이렇게 머리를
타래를 꼬은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마치 이제 만주족의 변발처럼 나머지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한쪽 귀퉁이에만 이렇게 머리를 남겨요. 예. 그러다가 요게 이제 성년식을 하면 한 17에서 18세쯤 돼서 성년식을 하면 이걸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머리타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세티 1세 아래에 있는 이 미성년자가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 자신의 후계자가 될 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황태자 같은 인물이죠. 예. 그래서 요 인물이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두 인물이 뭐라고 있냐면,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이런 기호 앞에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경의를 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요 이름, 여기 이제 그 왕의 이름들이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카르투시라고 부르는데, 이 기호를, 이 카르투시 기호 안에 지금 왕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보다 앞서서 그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 선배 파라오들한테 이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쭉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왕명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이제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인물 중에 이쪽이 세티 1세, 그리고 이쪽이 람세스 2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세티 1세가 구축해 놓은 제국을 물려받고, 그 제국의 국경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작업도 계승하고, 그 다음 자기가 또 새로운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죠. 이게 그 테베 지금은 이제 룩소르라고 불리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카이로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한 300~400km 정도 내려오면 그 룩소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라스로 지어진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자가 기구인데, 제가 기구를 타고 가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하첵수트라는 그 여자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데 파라오에 오른 인물이 있었어요. 람세스 2세보다 한 300~400년 전에. 여기가 이제 데이르 바흐리라는 곳인데, 이 데이르 바흐리라는 곳에 이제 하첵수트가 이런 멋진 장제전을 세워놨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람세스 2세 시대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전역에 있는 그 자기보다 먼저 그 건축 작업을 했던, 그러니까 신전들을 건설했던 그 파라오들한테 영감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능력이 되는 한 이들을 넘어서겠다는 그런 야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수많은 신전들을 세우고요. 그 중에 이제 극히 일부만 남아 있는데 그 규모도 굉장히 방대하죠. 이쪽이 있는 것이 이제 엘꾸른이라는 산이고요. 요 절벽을 넘어가면 왕들의 그 집단 매장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왕가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왕가의 계곡이 저 아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람세스 2세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런 건물인데, 이게 이제 지상에서 천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걸 이제 건축적으로 표현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색도 되고 정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웠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세월이 지나서 그냥 뼈대만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제 자주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그 하첵수트 여왕이에요. 옛날에 아마 파라오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 이제 하첵수트 같은 여왕이 나오긴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왕이에요. 투트모세 3세라는. 아까 아멘호텝 3세 잠깐 나왔었죠. 투트모세 3세는 어떤 왕이었냐면은 신왕국 시대 왕인데, 우리로 치면 광개토 대왕 같은 왕입니다. 이집트의 국경을 굉장히 넓힌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왕국을 아멘호텝 3세가 물려받고, 나중에 이제 람세스 2세도 이제 이런 왕들처럼 국경을 확장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되게 뭐 고대 왕들이 하는 게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임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왕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전사입니다. 전사.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군대를 이끌고 가장 앞에 나가서 이제 그 모범을 보이는 그 전사였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판관이라고 하면 내치,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잘 다스리는 파라오인데,
그래서 신관, 그 다음에 이제 전사, 판관, 요 세 개가 그 파라오의 기본 임무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과 더해서 그 모든 파라오들이 이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력이 강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신전을 지어요. 신전을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신전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확실한,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사 파라오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가 두드러지는 왕이 여기 보시는 이제 투트모세 3세였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형태의 이제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개발한, 어떻게 보면 창안한 파라오가 이 하첵수트 여왕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곡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인데, 그래서 여기 뭐 서기관이 기록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고위 신관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그 푼트라고 지금의 그 에리트리아라고 이제 그 아프리카의 뿔이란 지역이 있는데 이제 거기와 교역을 해서 여러 가지 산물들이 지금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 람세스 2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람세스 2세가 신왕국 시대라는 그 비교적 늦은 시기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신왕국 시대 안에 여러 그 왕조들이, 숫자가 붙은 왕조들이 있어요. 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왕조가 신왕국 시대 때 이제 18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18왕조가 끝나면 19왕조가 이제 들어서겠죠. 그리고 19왕조가 끝나면 20왕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년 번호가 붙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왕조의 왕들이 19왕조의 왕이었던 그 람세스 2세를 이제 그 자신들의 롤 모델로 삼아서 자기들 이름을 다 람세스로 붙였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람세스 2세가 즉위하기 전에는 이제 18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투탕카멘이었어요. 투탕카멘은 이제 1922년에 하워드 카터라는 그 영국의 고고학자가 거의 도굴되지 않은 무덤을 발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투탕카멘이 죽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통치를 했었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왕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이을 혈통이, 그러니까 왕가의 혈통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왕위를 누가 이어받느냐? 아이라는 사람하고 호레팸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습니다. 아이는 이제 투탕카멘이 이제 그 사망했을 적에 사실 굉장한 노인이었는데 이름이 아이예요. 이집트 이름이 아이입니다. 농담했는데 안 웃으시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가 누구였냐면은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에 잠깐 올라요. 보시면은 뭐 재위 기간이 한 3, 4년밖에 안 되죠. 근데 아이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호레팸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그 아마도 이제 그 총리 대신, 아마도가 아니라 총리 대신이고, 호레팸은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군 통수권을 가진 아마 총사령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투탕카멘이라는 왕이 죽으니까 그 왕위가 끊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 원래는 귀족이지만 왕족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왕위를 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통치하고 호레팸이 통치하고. 근데 이 호레팸도 왕위를 물려받을 자식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자신의 부관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람세스 1세였어요. 그리고 이 람세스 1세의 아들이 세티 1세, 이 세티 1세의 아들이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람세스 우리 2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람세스 1세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 람세스 1세가 할아버지였습니다. 대개 지금도 그렇지만 중근동 지역에서는 그 손자가 할아버지 이름을 물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건너뛰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1세, 2세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 보시면 람세스 2세는 거의 1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이쪽이 되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티 1세가 파라오가 되면서 이제 이쪽이 좀 굉장히 혼란했었거든요. 투탕카멘부터 람세스 1세까지가. 근데 이제 이런 혼란기를 수습을 하고 완전히 이집트의 이제 새로운 통치 기반을 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8왕조가 이제 투탕카멘 I 호레팸이라면 이 람세스 1세부터가 이제 또 새로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19왕조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19왕조의 뭐 순서로 따지면 세 번째 왕인데 거의 이제 통치 이런 걸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티 1세하고 요 람세스 2세가 19왕조의 이제 전성기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강의 람세스 2세의 그 역사고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제 이 람세스 2세가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언급이 나옵니다. 예, 그 뭐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새롭게 구성된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갈 때 이집트를 탈출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 하나가 이제 비돔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국고성 비돔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예, 이 그들이 누구냐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면 이집트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너무 늘어나면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히브리인들이 우리 후방을 치지 않을까? 예, 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인들이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히브리인들이 뭐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저격에 유리하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후환이죠. 예, 후환을 좀 없애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괴롭힙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바로가 파라오입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라고 나오는데 국고성이란 게 이제 그 나라의 온갖 그 경제적인 그 재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집산해서 관리하는 그런 도시가 이제 국고성인데 비돔하고 람셋인데 이제 비돔을 누가 짓냐면 세티 1세가 지어요. 그리고 이제 람세스가 짓는 게 피람세스라고 나옵니다. 그 페르 람세스라는 곳인데 이게 그 성경에는 그냥 람셋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타니스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라암셋이라는 곳, 피람셋에서 약간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 페르 람세스가 진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을 신도시인데 람세스 2세가 이제 아주 근사하게 짓습니다. 뭐를 그 모델로 해서 짓냐면 그 테베, 지금의 룩소르지요.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신전들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그 모델로 해서 이제 짓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그 허물려져서 없고요. 요 석재들이 어디로 갔냐면 타니스란 곳으로 갔어요. 예. 그 인디아나 존스 보시면 인디아나 존스 다 보셨죠? 예. 인디아나 존스 보시면은 거기 이집트가 배경으로 나오는 데가 제2차 세계대전 때 거기가 타니스입니다. 예. 여기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돔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페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페르가 뭐냐 하면 집이란 뜻도 있고 영지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 아툼은 아툼의 영지란 뜻이에요. 아툼이 뭐냐 하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아툼이라는 신의 영지란 뜻이에요. 이 페르 아툼이 이제 그 성경에 으로가면서 이제 비돔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페르 람세스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람세스의 영지란 뜻입니다. 둘 다 페르가 붙는 곳인데 이곳이 이제 그냥 일반 지명으로 피람세스가 됐고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암셋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타니스예요. 한 100km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 도시들이 이 펠루시움 지류가 말라버립니다. 이집트에 여러 지류들이 있었는데 이 지류 중에 하나가 펠루시움 지류였는데 이게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석재를 타니스를 지을 때 이제 많이 옮겨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니스에 이제 피람세스의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지금 이쪽이 비돔이 이제 현재 지명이 텔 엘 마스쿠타, 우상의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람세스는 칸티르라고 불립니다. 이런 유물들이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져 와서 여기서 또 무너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람세스 2세의 이름이 새겨진 수많은 돌 조각들이 여기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여기를 발굴했던 사람이 이제 프랑스 고고학자 피에르 몽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아까 그 투탕카멘만큼 굉장한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할 때가 제2차 세계대전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전혀 이제 여기에 신경을 못 썼을 때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아나 존스의 무대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의 모델이 된 고고학자가 이 사람입니다. 예. 제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직전에 그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피에르 몬테는 타니스를 발굴했는데 이 타니스를 피람세스로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파보니까 계속 람세스 2세 이름이 새겨진 유물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니다. 타니스하고 피람세스는 다른 도시다라고 이제 해서 그걸 이제 규명한 사람이 이제 만프레드 비에탁이라는 오스트리아의 고고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람세스 2세의 도시, 성경에 나오는 두 도시, 그러니까 국고성 비돔하고 람셋이라는 도시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게 확실히 지명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학자들이 되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되게 람세스 2세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설이 있는데 되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람세스 2세 시대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신전의 구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왕국 시대 때 표준화된 신전이에요. 이집트 가보시면 대부분의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신전은 다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람세스 3세라는 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시왕조의 왕입니다. 자기는 람세스 2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름을 람세스로 붙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람세스 2세 이후에 람세스 3세 그러면 람세스 3세는 람세스 2세의 아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파라오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이제 신전을 지었는데 신전이 딱 요 모양입니다. 어느 신전이든 이 구조가 이제 이 구조로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 고대 건물에는 뭐가 있냐면 축이 있습니다. 예, 축이 있고요.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거의 대칭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신전도 여기가 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출입구 쪽으로 이게 일자의 축이 되고요. 요 양편으로 거의 대칭이 아니라 완벽한 대칭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신전의 축은 아닌 것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거의 대부분이 동서축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여기 보시면 이쪽 탐문부터 이렇게 비춰서 해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신전 앞에 그걸 우리가 참배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탐문, 이게 탐문입니다. 그래서 마른 목골로 돼 있고요. 대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문이 파여져 있죠. 여기가 이제 원래 깃대가 있던 자리예요. 깃대를 높게 세워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깃대를 높게 세워가지고 저기에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다 소실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이 있습니다. 전정. 그리고 이 앞마당이 대개는 하나가 있는데 이건 지금 두 개가 있는 경우고요. 이 앞마당까지가 실외입니다. 그리고 이 앞마당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실내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만큼이 지금 실내 공간이에요. 근데 지붕이 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실내가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실내로 들어갔을 때 맨 처음 나오는 방이 뭐냐면 주주실 또는 열주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전정에서 주주랑 죄송합니다. 주주랑이 뭐냐면 이쪽에 기둥들을 세워놨어요. 양쪽에 옆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 열주실 또는 열주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엄청나게 많은 방이 꼭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열주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방들이 있고 이쯤에 신전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신상을 안치하고 신전 의례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대개는 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쪽 축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때 실외 공간이 나오고 앞마당이 나오고요. 그다음 실내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열주실,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 열주실에서 지성소로 이어지는 요 공간이 이제 실내 공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주변에 이제 뭐 호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만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신전 이건 본체 건물이고 주변에 뭐가 있냐면 뭐 곡식 창고도 있고 신관들이 머물렀던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방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재물들을 도축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제 터만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에드푸 신전인데요. 이쪽이 참배로, 이쪽이 탐문, 이쪽이 이제 전정 앞마당. 그리고 앞마당을 삥 둘러서 이제 기둥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게 주주랑 기둥으로 둘러싸인 그 복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열주실, 열주랑,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전실들 이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보시면 참배로 여기 보시면 탐문 앞에 깃대 보이시죠? 깃대가 이제 이건 재현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정이 있고 주주랑이 있고 열주실이 있고 전실이 있고 이쪽이 지성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성소는 신상이 모셔지던 곳입니다. 신전 경내에 가장 깊숙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텐데 이게 룩소르 신전입니다. 룩소르란 시에 룩소르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신전 이름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도시 이름이 돼버립니다. 원래 그 도시는 그리스인들이 테베라고 불렀던. 테베가 그리스 본토에도 있고요, 이집트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 유래는 다른데 그 두 개의 테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집트의 테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탐문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앉아 있죠. 이게 람세스 2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룩소르 신전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왕들이 이 신전을 증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신전이 있으면 그걸 점차 뭔가를 계속 붙여나가서 신전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전 공사는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왕이 있는 한 계속 공사가 시작돼요. 이렇게 중요한 신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세에서 그 성당 같은 것들이 막 수백 년 동안 걸쳐져서 계속 이렇게 증축되고 지어지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이제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홈이 파여져 있죠. 요 홈이 깃대가 세워지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창문이 아니라 그 깃대를 고정하는 이 고정대가 있던 곳입니다. 이게 지금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앞에는 되게 이 뾰족한 첨탑을 세웁니다. 이걸 오벨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오벨리스크가 한 쌍이 양쪽 문에 이제 서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왕이 있는데 이 탐문을 짓고 난 다음에 왕이 이제 자기 형상을 저렇게 이제 조각해 놓죠. 그래서 앉아 있는 걸 우리가 좌상이라고 부르고 서 있으면 우리가 입상이라고 부르는데 왕의 좌상과 입상이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룩소르 신전 정면인데 이쪽 한쪽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당시 룩소르 신전이 어떻게 보였는지가 그려져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직접 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가이드들이 못 찾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신전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탐문이죠. 마른 목골. 여기가 이제 축.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양쪽에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깃대들이 있고, 그래서 탐문, 신전 출입구, 좌상 입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이렇게 양쪽에. 자, 그리고 이 신전 깃대가 있는데, 자, 좌상하고 입상을 보시면 이게 원래 정면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집트인들은 뭔가를 정면으로 안 그리거든요. 그래서 다 어떻게 그렸냐면 측면으로 그렸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다 정면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세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탐문에는 이렇게 깃대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당시 이집트의 깃발인데 우리로 치면 리본 같은 색색의 리본을 걸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그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겠죠. 깃발이니까 당연히. 그 흔들리면 바람이란 것이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신이란 존재가 이제 그런 보이진 않지만 실제 힘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 깃대를 세워놓은 이유는 여기에 신이 계시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깃대를 세운 겁니다. 버킹엄 궁전에 가면 로열 스탠다드가 걸려 있는데 저게 여왕이 있는 날에는 걸어놓고요. 여왕이 뭐 이제 다른 나라에 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궁에 없을 때는 안 겁니다.
이거 거의 똑같은 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깃대에 이제 이 그 깃발을 걸어 놓는 것은 여기에 신이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뭐 다 소실돼서 없고요.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오벨리스크가 2개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가 나중에 이제 강성했다가 나중에는 여러 나라 이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의 지배도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여러분 아시는 그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왕의 지배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의 속주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이민족의 지배를 받을 때 이민족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오벨리스크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본토에 있는 오벨리스크보다 로마의 오벨리스크가 더 많습니다. 로마인들이 굉장히 많이 뽑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제국주의가 한창이던 시기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국가들이 또 오벨리스크를 뽑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강대국 치고 오벨리스크 하나 자기 국가에 없으면 그 강대국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씩 뽑아갔는데 이쪽에 있는 오벨리스크 누가 뽑아갔느냐? 프랑스가 뽑아갔습니다. 지금 이쪽 오벨리스크가 어디 있냐면 파리에 가시면 꽁꼬드 광장 있죠. 거기에 서 있는 오벨리스크가 원래 여기 서 있었던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 이걸 이제 한 이집트 학자가 마치 상아가 한 개 뽑힌 코끼리 같다 그랬는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좌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람세스 2세가 앉아 있는.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오벨리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오벨리스크 보시면 이렇게 첨탑이고 이게 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게 아니라 저게 돌 하나예요. 돌 하나를 깎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벽면에다가 누가 만들었는지 새겨놨죠. 여기 보시면 람세스 2세 이름도 있고 여기 보시면 또 람세스 2세가 앉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보여주는 거. 이거 내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데 그거 말고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파라오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신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왕의 좌상을 세워놓은 거는 일단 그 벽사의 의미도 있고요. 사악한 기운은 이 무서운 왕을 보고 이제 들어오지 말라. 두 번째, 너희들이 뭔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죠. 너희들이 뭔가 그 신에게 부탁할 게 있으면 일단 나한테 얘기해라. 왜냐하면 나는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신전 안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테베 그 지금의 룩소르죠. 거기에 이제 주신이라고 있는데 아문신입니다. 성경의 암몬으로 나오는 신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람세스 2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눈을 안 깔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신을 직접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파라오인 거죠. 이집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그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신들이라는 존재가 굉장한 힘을 가진 존재거든요. 뭐하고 똑같냐면 고압전선하고 똑같아요. 근처에 가면 죽습니다. 신의 위압에 눌려가지고. 근데 신과 저렇게 접촉을 해도 안 죽는 유일한 사람. 파라오라고 생각을 했죠. 반인반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람세스 2세가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얘들이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이 아문신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아문, 무트, 여신이, 무트란 여신인데 아문신의 아내입니다.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콘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배우자하고 아들을 같이 동행하고 이제 아문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 신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테베를 수호하는 그 주신들이라고 하는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각 도시마다 그 도시에 주신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을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신전을 짓죠. 테베는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이제 지어진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또 이집트에서 유명한 신, 요신이죠. 그래서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이게 골이 달린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이집트 그 상징 중에 하나인데 앙크라고 부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숨결을 코로 넣어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근동에서 근동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중해권 전체에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그 생기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코로 들어갑니다. 코의 숨결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 코로 이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신이죠. 예, 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가 생명, 장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세세년년 잘 다스리라고 이런 선물을 주는 모습이고, 이게 신년제라고 하는데, 왕이 이제 30년 동안 다스리면 축제를 합니다. 30년 동안 다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집트 파라오의 평균 왕좌에 머문 그 치세 기간이 4, 5년밖에 안 됩니다. 30년이란 건 한 세대인데, 당시로서는 그 한 세대를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기념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뭘 주느냐? 요게 그 희년제를 상징하는 그 상징들인데 요걸 줘요. 그래서 30년 다스리고 또 30년 다스리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다스려라는 의미로 이런 것들을 줍니다. 축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쭉쭉쭉 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에드푸라는 신전의 지성소고, 이게 코몬보라는 신전의 지성소인데, 여기는 지금 지붕이 있는 상태고 여기는 지붕이 없는 상태예요. 소실돼 가지고. 자, 그래서 지성소에서 뭘 하느냐? 신관들이 이렇게, 이게 소의 넓적다리거든요. 소의 넓적다리도 바치고 향도 피우고 맥주나 뭐 포도주 같은 그 술도 바치고 충문도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파피루스를 펼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전 제의를 드릴 때 뭔가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가마를 만들어서 이 가마 위에 신상을 올려서 이제 여기다 신상을 안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드푸 신전 보시면 이렇게 이 가마가 올려졌던 그 좌대도 있고요. 신상을 모셨던 그 작은 그 사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가마를, 나무로 만든 가마를 모신 거죠. 저거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겁니다. 수천 년, 나무는 거의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현한 모습인데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당시 이제 신전 모습이. 자, 그래서 이제 좌대가 있고 신상을 모시는 가마가 있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 신상을 직접 모시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성소가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자, 여기가 탐문이죠. 탐문이 이렇게 이제 좀 비스듬하게 됐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그 앞마당이 2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탐문이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삐뚤어졌죠. 삐뚤어진 이유는 이게 지금 룩소르 신전인데, 룩소르 신전을 따라서 쭉 가면 계속 포장도로가 있어요. 그 포장도로 끝에 뭐가 있냐면 카르낙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룩소르 지역에 되게 이제 중요한 신전 큰 게 2개가 있는데, 이제 정말 규모가 큰 건 카르낙 신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룩소르 신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나일강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배들, 유람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전이 이렇게 강변에 놓여 있고, 재미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마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축제가 되면 나가요. 축제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있는데, 이때 이 가마가 이렇게 신관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나갑니다. 일본에서 마쓰리 하면은 이렇게 가마 쥐고 나와서 뭔가 하죠. 그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에서 가마가 나와서 이쪽을 쭉 빠져나와서 전정 앞마당을 통해서 이쪽 참배로를 따라서 쭉 갑니다. 옛날에 여기가 막혀 있었어요. 모스크도 있고 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낙하고 룩소르하고 원래 연결돼 있었는데, 그 길이 뭐 이제 도시가 확장되면서 막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무바라크 대통령 시대 때 다시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 룩소르 신전이 이제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테베 의례전을 볼 텐데, 의례전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장제전 보셨죠? 장제전, 그 세티 1세의 장제전, 아까 아비도스에 잠깐 나왔었죠. 장제전은 죽은 왕의 제사를 주로 모시는 신전이고, 의례전은 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례전이 있고 장제전이 있는데, 이건 뭐 우리 그 후대 학자들이 한 구분인데, 얘들이 위치가 다릅니다. 의례전은 어디 있냐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어요. 장제전, 죽은 왕을 모시는 신전은 어디 있냐? 서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쪽이 죽은 자의 땅이기 때문에 서쪽에 이제 그 장제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례전은 동쪽에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르낙 대신전.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건축물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그 둘레가 1.5km예요. 이 둘레가 1.5km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그 논산에 있는 제2훈련소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래도 감이 안 오실 텐데 엄청나게 넓습니다. 자, 그리고 1500년 동안 증축, 개축 이런 게 됐어요. 대부분은 18에서 20왕조. 람세스 2세가 19왕조의 왕이니까 람세스 2세도 당연히 여기에 이제 뭔가 자신의 그 어떤 족적을 남겼겠죠. 자, 그래서 탐문이 대부분은 신전이 탐문이 많아봐야 하나? 뭐 기본적으로 하나, 많아봐야 2개입니다. 근데 카르낙 신전은 탐문만 10개예요.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이제 보수를 했다는 거죠. 그 람세스 2세가 이집트를 다스릴 당시에 이집트 인구가 얼마였냐면 한 200만 정도 됐습니다. 지금 대구 직할시 인구가 한 240만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 규모의 이제 사람들이 나일강 유역에 이제 살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 대대로 이제 신전을 개축해 나간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상상도인데요. 아마도 이 정도였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탐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참배로를 통해서 다른 신전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무트는 자기 아내죠. 카르낙 대신전에 모셔지는 신이 아문이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문이라는 신의 그 배우자가 무트죠. 그래서 이제 이 여신이 자신의 독자적인 신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부부 사이가 안 친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신전이 2개입니다. 이쪽이 동서축이고 이쪽이 남북축인데 보시면 이제 이쪽이 참배로 이 모양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동서축 모양인데요. 이게 탐문이 하나, 둘, 셋, 넷. 탐문을 이제 사실은 제1탐문, 제2탐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이제 이쪽 다 합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세스 2세를 보실 텐데 요게 출애굽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이라는 그림인데 데이비드 로버츠라는 그 미국의 화가가 이 성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이집트 이런 데를 방문하고 당시는 이제 뭐 사진 기술이 없으니까 다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좀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죠. 보시면 이렇게 기둥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사실은 이집트 신전 모습이 아니라 거의 아시리아 궁전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이제 상상했다는 게 이집트 신전에 굉장히 많은 기둥들이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이 화가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탐문들을 지나가면 여기 이제 그 19왕조의 왕이 세워놨던 열주실이 있습니다. 요 열주실을 착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람세스 2세의 아버지인 세티 1세입니다. 근데 세티 1세가 이거를 건설하는 동안 죽어버려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그 건축 프로젝트를 누가 승계하느냐? 람세스 2세가 이어받아서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게 람세스 2세 때 완공된 게 여기 열주실입니다. 열주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둥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그 아비도스에서 보셨던 건데, 기둥이 이렇게 많습니다. 람세스 카르낙 신전을 들어 올리면 여기 보시면 이게 기둥들이 보이죠. 이게 다 기둥이에요. 저 때는 뭐 기중기도 없었고 크레인도 없었습니다. 다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손으로 쌓은 거예요. 이 기둥들은 이렇게 그 그리스 신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인들이 이제 이걸 배워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둥을 세울 때 뭐 이오니아식 기둥이든 이렇게 둥그런 그 층들이 있죠. 그래서 한 층 쌓고 그 위에 쌓고 그걸 이제 우리가 드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드럼들을 이렇게 쌓습니다. 이집트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둥을 조성하면서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해서 이제 쭉 드럼들을 올려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를 치워야겠죠. 모래를 치우면서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둥이 완성되는데 어쨌든 이 카르낙 신전의 엄청난 열주실 이걸 이제 세티 1세가 착수하고 람세스 2세가 완공한 겁니다.
그래서 제2탑문 안쪽으로 가시면 열주랑 내부가 나오는데, 예. 그래서 가로가 100m가 넘고요. 예. 세로가 53m, 5,500평방미터의 기둥들이. 예. 여기 동서축 보시면 이쪽이 축입니다. 그래서 축을 쭉 따라가는 회랑이죠. 이 회랑에는 12개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보시면 주두, 기둥 머리라고 부르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기둥 머리 부분이 열린 파피루스 모양으로 돼 있어요. 파피루스가 이렇게 쫙 벌어지거든요, 부채처럼. 그래서 이제 열린 파피루스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23m고요. 그다음 양쪽에 이쪽 기둥들이 112개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다 합치면은 124개의 기둥이 있어요. 돌로 만든 기둥들이. 여기 한 15m, 약간 작습니다. 요거는 닫힌 파피루스가 아직 개화하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그러니까 이쪽 안쪽부터 옛날에 왕들이 계속 이제 지어왔습니다. 계속 보시면 하체스푸트도 나오고 아멘호텝 3세도 나오고 그러죠. 이런 왕들이 뭔가를 여기 계속 지었는데, 람세스 2세가 세티 1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힘이 강력한데 우리가 뭔가 여기에 족적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둥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규모가 넓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기 회치를 합니다. 석회로 한번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채색을 했죠, 원래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엄청나죠, 규모가. 여기는 또 신전 부속 건물들도 있고요. 보시면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3세는 아까 제가 우리나라 치면 광개토 대왕 같은 국토를 넓힌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첵수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람세스 2세, 그리고 이제 그런 왕들이 지은 모습이죠. 요게 실제 신전 모습입니다. 지금 다 지붕이 일단 소실돼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채색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둥들도 많이 쓰러졌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 들어서 학자들이 다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앙 회랑에 있는 기둥들이고, 요게 양쪽 옆에 있는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에 있는 기둥들, 옆에 있는 기둥들. 여기 원래 다 이제 그 지붕으로 덮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동서축의 12개의 기둥하고 이쪽 기둥하고 이제 높이 차이가 나죠. 이 높이 차이가 나는 양쪽 옆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고측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고측창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곳에 세워진 측면의 창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겁니다. 유리를 끼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신전이 다 지붕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일단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어둠컴컴해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 어디에서만 들어오느냐? 여기에서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빗살 모양으로 쫙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기둥들이 엄청나게 큰 기둥들이 서 있고, 빛이 양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조명을 비춘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빗살로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웅장했을 겁니다. 들어간 사람이 보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이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그 virtual reality라고 그러죠. 그 이제 가상현실을 이제 구현한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이다. 가상현실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 공간으로 이동했는데 거기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만드는 게 가상현실이거든요. 그걸 했던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둥의 모습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기둥들이. 이게 이제 보시면 드럼의 흔적이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많이 이제 개보수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성인 10명이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둘러서야지 다 기둥을 이렇게 에워쌀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요거를 두 왕이 이제 한 거예요. 자, 엄청나죠.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측창이 남아 있고 기둥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거의 이제 현대에 와서 보수가 된 이게 열린 파피루스입니다. 주드. 이쪽이 이제 닫힌 파피루스 모양이 있죠.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예, 거기 보면 이제 국고성 비돔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국고성 비돔은 지금 다 허물어져 가지고 뭐 건축물이 제대로 서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히브리 노동자들이 그 노동을 하고 건축하는 장면들을 그럼 이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걸 참고해서 만든 거죠. 저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런 기둥들이 있는데 이런 기둥들이 카르낙 신전에도 있고 룩소르 신전에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그 카르낙 신전이죠. 자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자기가 세웠으니까 자기 이름 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람세스 2세가 기둥과 기둥 사이, 여기 이 주두 연결부라고 부릅니다. 이 기둥 머리. 여기 보시면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이렇게. 자기가 세운 건물에 자기 이름을 써놓는 경우도 있고요. 전때 왕이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걸 이렇게 살짝 지우고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람세스 2세가 그거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거 분명히 중왕국 시대 때 스타일인데 이름은 람세스 2세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뭐 예술사를 하는 사람들은 알죠. 아, 이거 람세스 2세가 지거로 만들었구나. 그래도 되거든요, 왕이니까. 그래서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우세르, 마트, 레, 세텝, 앤 레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집트 왕들이 이름이 각자, 그러니까 한 명의 왕당 이름이 몇 개냐면 5개입니다. 자기 이름이 5개. 5개인데, 제일 중요한 이름이 2개입니다. 맨 뒤에 2개.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신 대로 타원형 기호, 카르투시 안에 들어갑니다. 자, 4번째 이름, 5번째 이름이 제일 중요한데요. 4번째 이름이 뭐냐 하면 탄생명입니다. 태어날 때 받는 이름. 그리고 5번째 이름이 뭐냐 하면 즉위명이에요. 내가 왕에 올랐을 때 받는 이름. 자, 이 2 이름 중에 이집트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건 탄생명입니다. 자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 받은 이름을 주로 사용해요. 부를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람세스 2세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름이 더 자주 쓰였습니다. 우세르 마하트레예요. 세테펜레. 우세르 마하트레는 태양신의 진리는 강건하시다라는 뜻이고 세테펜레는 태양신이 선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람세스 2세 이름이고 그럼 람세스는 라메세스거든요. 라메세스 그를 태어나게 한 이는 바로 태양신이다. 라다 이렇게 이제 람세스 2세 이름인데 람세스는 즉위명입니다. 그래서 탄생명이 세워져 있어요. 레의 정의는 강하시다. 나중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그 람세스 2세의 장제전을 볼 겁니다. 이건 의례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동쪽에 있고요. 장제전은 람세스 2세 전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강조되는 그 전용 신전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고상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퍼시 셀리라는 영국 시인의 그 시 중에 오지만디아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오지만디아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우세르 마하트레에서. 우세르 마하트레가 어떻게 변형돼 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 오지만디아스라고 알려졌고 그리스인들한테 그게 그대로 속으로 가서 그 우세르 마하트레가 오지만디아스가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게 여기 즉위명이네요. 즉위명. 그 다음에 탄생명이 람세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강연을 해서 좀 헷갈렸어요. 자, 룩소르 신전을 보실 텐데 룩소르 신전은 아까 잠깐 보셨지만 축이 이렇게 어긋나 있었죠. 축이 어긋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멘호텝 3세가 원래 대대적인 개축을 했어요. 아까 아멘호텝 3세가 이제 람세스 2세가 굉장히 이제 따르고 싶어했던 롤모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여기다가 개축을 한 게 람세스 2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 신왕국 시대 당시 테베의 이제 복원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참배로가 쭉 있고 이쪽에 있는 신전이 그 카르낙 신전입니다. 그리고 참배로를 쭉 따라오면 강가에 있었던 신전, 이게 이제 룩소르 신전이죠. 지금 2 신전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룩소르 신전인데 보시면 이게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군이
자신들의 요새로 씁니다. 주둔군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주둔군이 이제 자신들을 방어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성벽을 둘러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왕에 돌로 돼 있으니까 방어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이제 성체로 둘러쳤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가스트룸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인들이 성체란 뜻입니다. 가스트룸.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이집트가 아랍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랍인들이 이제 여기 성체구나. 자기네들 말로 성체로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쿠스르. 그래서 알쿠스르로 갑니다. 이 알욱수르에서 룩소르란 지명이 파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신성한 자리니까 대개는 이제 신흥 종교가 이 과거의 신성한 자리에 뭘 세우냐면 자신들의 종교 시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구 유럽 같으면 이제 성당들이 과거에 이제 신성한 자리에 많이 세워지고 이 이집트는 이제 아랍의 지배를 받게 돼서 그 모스크들, 이슬람 사원들이 이 신전에 지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이제 아부 엘 하가그라는 그 이슬람의 그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성인을 기리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만큼 이렇게 높이에 세워져 있죠. 굉장히 높은 높이에. 이게 왜 이러냐면 이 아부엘 하가그 신전이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전을 세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현대에 들어서 발굴을 하니까 파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전이 뭐 이집트는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모래에 파묻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모래에 파묻혀서 이 정도라도 이제 보존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다 이게 그 좋은 석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 가져가 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게 그 초기 그러니까 룩소르 신전이 완전히 발굴되지 않았을 때 모습인데 이 아부엘 하가그 신전 모스크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에 파묻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룩소르 신전인데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앞마당이 나옵니다. 여기 빨간 줄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아멘호텝 3세가 지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 해봤던 그 파라오 아멘호텝 3세가 지은 거고 여기부터가 람세스 2세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축도 좀 다르고 건물 양식도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쪽 그 전정하고 탐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에는 누가 서 있냐면 람세스 2세 그 조각상들이 서 있어요. 많이 부서졌지만 어쨌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멘호텝 3세가 지은 거고요. 이쪽이 람세스 2세, 한 100년쯤 뒤에 람세스 2세가 지은 장소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강가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쪽이 탐문이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지성소, 전실, 주주랑 여기까지가 아멘호텝 3세가 지은 거고 요 뒷부분 여기 보시면 아부엘 하가그 모스크 보이시죠? 이쪽이 람세스 2세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구분이 되는데 뭐 한 100년 동안 그 건축 양식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차이가 나냐면 왕의 이름 이쪽까지는 이제 람세스 2세의 이름이 안 보이다가 이쪽부터 이제 람세스 2세의 이름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강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이런 유람선을 타고 가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이게 운행을 못해가지고 뭐 폐선시키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측면도인데 이만큼이 지금 남아 있는 룩소르 신전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참배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배로를 그냥 이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스핑크스를 세웁니다. 스핑크스라는 게 사자의 몸에 그 왕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스핑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수호 신의 역할을 하는데 이쪽이 이제 성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왕들이 여러 대에 걸쳐서 자신의 얼굴을 한 스핑크스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막혔다가 이제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룩소르 신전 탐문인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비드 로버츠라는
사람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자신의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룩소르 신전 이겁니다. 이때 모습 많이 지금 묻혀 있죠. 땅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좌상 같은 게 모래에 파묻혀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림들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당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문 부조에 이렇게 이게 나일강의 신들이에요. 나일강의 신들이 이 상하 이집트를 상징하는 식물을 서로 엮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집트가 이제 그 나일강이 일자로 흐르는 지역이 있고요. 델타로 이렇게 이제 델타를 형성하는 지역이 있는데 나일강이 일자로 흐르는 남부 지역을 상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주를 이루는 지역을 하이집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식물이 수련이고요.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식물이 이제 파피루스인데 이 두 개를 이 나일강의 신들이 이제 하나로 엮어서 이집트의 통합을 상징하는데 이게 항상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왕의 옥좌 밑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왕이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상하 이집트를 이제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왕의 옥좌 밑에 이집트의 이제 통합의 상징이 그려집니다. 이게 이제 람세스 2세가 이제 그 조성한 자기 좌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깨에 이렇게 이제 파라오의 이름이 있죠. 어깨에다가 사람 이름을 새기는 게 이제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풍습인데 이게 이집트에 와서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안 쓰이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한 18왕조 말부터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유행을 따라서 람세스 2세가 이제 자기 이름을 저렇게 새겨놨는데 보시면 굉장히 깊게 새겨놨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해봐서 알거든요. 이렇게 얇게 새기면 이렇게 싹 지워가지고 자기 이름 새기면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왕들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깊게 새겨놨습니다. 약간 인성이 보이죠. 자, 그래서 람세스 2세 이제 그 좌상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사람이 조성한 그 주주랑 그러니까 전정 앞마당이 있고 거기 이제 기둥이 있는데 기둥 사이사이에 입상하고 좌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온전하게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후로 전쟁이 많아서 상당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도 이제 그 유일신교 신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같이 보이는 건 다 파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괴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탕문에는 입상이 4개 있고 좌상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복원한 그림인데 아마 이렇게 다 채색이 돼 있으니까 채색이 돼 있었을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앞에 그려놓는 게 전쟁 장면.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시겠지만 그 히타이트라는 제국하고 이집트하고 이제 거의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처럼 강대국끼리 이제 그 맞붙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 장면을 이제 람세스 2세가 곳곳에 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부신벨 신전 보시면서 보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대개는 이쪽이 신전의 가장 바깥쪽이 이제 이집트를 하나의 신전으로 본다면 국경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경지대에 해당하는 이 탐문에는 이렇게 왕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대체로 그려집니다. 오벨리스크는 지금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 회벽을 바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탐문 높이가 한 24m 정도.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깃대를 고정하는 틀이 있던 장소입니다. 창문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오벨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파리에 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전 그 기둥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입상이 서 있었는데 머리는 다 이렇게 잘렸죠. 이건 일부러 누군가가 이제 파괴를 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그 상태가 이제 여기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사이에 다 또 자신의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파피루스 다발이에요. 다발 모양으로. 그 신전 주변을 삥 둘렀는데 사실 그 그리스인들이 신전을 지을 때 뭐 그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거 아크로폴리스 가서 보시면 기둥이 이제 외벽이 아니라 신전 외부를 삥 둘러싸고 있죠. 그런 양식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을 일렬로 세우는 거, 이 열주 양식을 이집트에서 배워갔을 겁니다. 예. 그 큰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그 하츠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테라스 형태 보시면 앞에 전면에 기둥들이 쫙 있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성한 곳과 신성하지 않은 곳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리스인들이 배워간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되게 서양 역사를 보면 뭐 서양인들이 이제 보기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가 자신들의 출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 서아시아 그러니까 고대 근동을 공부하는 쪽에서 보면 그쪽이 종착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원전 한 3000년경부터 역사가 쭉 시작돼서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쪽이면 끝납니다.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 이제 고대 문화는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방대한 역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대중들에게 널리 안 알려진 채로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입상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뭐 아멘호텝 3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대의 왕들을 보고 람세스 2세도 그대로 한 거죠. 사실은 람세스 2세가 뭔가 새롭게 주도한 거는 별로 없고요. 다 이제 그 원래부터 있었던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종교적인 아니라 건축적인 전통들을 자신이 이제 계승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신전 가서 이제 보시면 그 참조가 될 만한 게 뭐냐면 그 벽에다가 뭔가를 새길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들새김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양각이라 그러죠. 다른 하나는 음각입니다. 파는 거. 양각은 되게 어디 하냐면 햇빛에 노출되는데 양각을 합니다. 양각을 언제 하냐면 그 음각을 언제 하냐면 햇빛에 노출되는 곳에는 음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 뜨면서 그 음각의 음영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이 보이는 것처럼 하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햇빛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조명, 인공 조명을 사용합니다. 등불 같은 거. 그 등불이 이렇게 일렁일렁하면서 그 음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에 딱 좋은 게 양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들, 뭐 앞마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음각을 하고 내부는 다 양각을 해요. 자, 근데 음각과 양각 중에 어느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네, 양각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형상의 테두리가 있으면 그 테두리를 남겨두고 주변을 다 파야 되니까 양각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근데 람세스 2세는 약간 뭐가 있었냐면 빨리 많이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 카르낙 열주실도 마찬가지지만 세티 1세 자기 아버지는 거기는 열주실이니까 이미 실내죠. 양각을 합니다. 우아한 양각을 해요.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근데 람세스 2세가 그걸 승계해서 만드는데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도 음각을 합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 시대를 보면 실내건 실외건 다 음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빠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람세스 2세가. 굉장히 성격이 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타이트하고 전쟁하는 것 봐도 그렇고 그런 건축 양식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파라오 개개인의 어떤 그런 개성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좀 그런 개성들이 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장제전을 보실 텐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런 그 의례전, 카르낙, 룩소르 이런 의례전은 이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습니다. 동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장제전, 장제전은 다 서쪽에 있습니다. 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세스 2세가 만든 장제전이 라메세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에 이제 움이 들어가면 뭐 이제 그 건축물인데 뭐 무사에온 해서 무사에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뮤지엄, 박물관이 되는데 람세스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탭의 서안을 보실 텐데 아까 보셨던 그 하츠셉수트 여왕의 장제전이 여기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절벽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왕가의 계곡이 있는데 무덤은 여기에 만들고요. 왕들이 자신의 신전들은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서쪽,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왕가의 계곡이 있고 왕비의 계곡이 이쪽에 있습니다. 뭐 왕하고 별로 안 묻히고 싶었나 봐요, 같이. 그래서 왕비들이 여기 따로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데이르 엘 바흐리, 여기 이제 아멘호텝 3세. 이게 제일 컸습니다, 사실은.
둘레가 2km였어요. 카르낙 신전보다 더 컸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지금 없어졌죠. 멤논의 거상이라는 것만 남아 있고요. 예, 여기가 라메세움. 이게 아까 그 람세스 3세라는 왕의 신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메세움은 람세스 2세, 또 나오네요. 예, 람세스 2세의 장제전인데, 예, 지금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 뭐만 남아있냐면, 이렇게 이제 앞에 기둥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게 장제전이기 때문에, 장례할 때 그 장자하고요, 의례할 때 그 제자를 씁니다. 장제, 그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제 죽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 신전을 짓습니다. 사후 세계를 위해서. 그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명계의 신이 있는데 이집트의 그 다 사후 세계를 다스리는 신들이 각 문화권마다 있죠. 그 신이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였습니다. 그 오시리스 신이 되게 어떻게 나오냐면 양쪽 팔을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도리깨, 여기 보시면 이제 도리깨, 다른 한쪽에는 이제 목자의 지팡이, 요거 두 개를 들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왕들의 상징이거든요. 도리깨는 타작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도리깨가 상징하는 게 농업, 그다음 목자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이제 그 목축업. 이게 당시 이집트 양대 산업이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들고 있으면 내가 이제 나라의 경제를 지배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오시리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농업과 목축의 신이기도 해서 요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장제전 가보시면 모든 왕들이 다 자기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얼굴은 대신 당대 왕이었습니다. 예. 하츠프수트 여왕 장제전 가면은 여왕이 이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람세스 2세 장제전 가면 람세스 2세가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람세스 2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터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큰 부지에. 여기 보시면 이쪽이 곡식 창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치가 있죠. 예. 이 12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는 뭐가 없었냐면은 돔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돔이라는 게 아치를 360도 회전하면 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둥 없이 엄청나게 큰 실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게 돔인데 이 돔 기술을 완성시킨 사람들이 로마인들입니다. 람세스 2세는 그 전의 사람이니까 아치가 나타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소규모로만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그 곡식 창고입니다. 한 해 수확물을 보관하는 곡식 창고. 여기 이제 신전 부속 건물. 여기가 이제 신전 본체인데 이쪽이 탐문 좀 있었는데 다 허물어지고 전정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신전 본체 건물인데 지금 요거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다 허물어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탐문이 있고 앞마당이 있고 두 번째 앞마당이 있고 열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소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신전이 이런 형식이에요. 다 남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둥들이 있었던 터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리스 상, 아까 보셨던 거, 요게 이제, 신전 기둥 사이에 있었을 텐데, 요거만 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많은 람세스 2세의 이제 그 석상들이 무너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시 셀리, 오지만디아스라는 시를 짓습니다. 여기 오지만디아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람세스 2세의 즉위명, 탄생명, 즉위명 이렇게 되는데 즉위명에서 나온.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번역한 시인데요. 자, 내 이름은 오즈멘디아스, 왕중의 왕, 신이시여 저의 작업물을 보아주소서, 그리고 절망하소서. 그 옆에 남은 것이 없다. 썩어가는 거상의 잔해주위로는 끝없이 드러난 고독하고 평탄한 모래톱만 멀리까지 깔려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낭만주의적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당연히 람세스 2세를 만나보지 못했고요. 이런 거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왕중의 왕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부신벨로 가실 텐데, 이게 거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부신벨이 어디 있냐면, 이집트 최북단 쪽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큰 도시 기준으로. 그 다음 거기서 이제 델타를 쭉 타고 내려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델타 지역하고 나일강이 일자로 흐르는 지역, 그 가운데 카이로가 있습니다.
그 카이로 옆에 이제 멤피스라는 곳이 있고요. 그쪽에서 쭉 내려오면은 이 나일강이 한번 굽이쳐 흐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룩소르가 있어요. 그리고 룩소르에서 더 한 400km 정도 내려오면 그 이집트 최남단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스완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스완 하이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한 몇백 킬로를 더 가면 아부신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가 수단이거든요. 뭐 지금은 남수단, 북수단으로 나뉘었지만 이 수단 접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아부신벨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그 댐을 만들었어요.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이 수몰됐습니다. 이 수몰된 지역을 이제 나세르 호수라고 부릅니다. 이집트 대통령 중에 한 명이죠. 나세르 뭐 7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대통령이었죠. 가말 압델 나세르. 그 사람이 이제 하이댐을 지으면서 여기가 수몰됐어요. 그래서 나세르 호수가 생겼는데 그래서 아부신벨도 수몰될 뻔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강 주변에 있는 칼랍샤라는 신전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후대에 지은 신전이라서 보존 상태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 데르 신전, 와디에스 세부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 데르 신전이나 와디에스 세부와가 어디 있냐면 이집트하고 그 수단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부신벨을 우리가 그냥 아부신벨이구나, 아부신벨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부신벨은 사실 그냥 기획된 신전이 아니라 이런 다른 신전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신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전들이 이제 하나같이 그 주장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이쪽이 당시에는 누비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집트 밑에 누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아프리카 그 누비아인들이 어떨 때는 이제 굉장히 그 호전적이어서 이집트하고 이제 충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이 국경 지역에 신전을 세운 이유는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굉장히 그 전쟁을 잘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다. 함부로 넘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로 치면 경계비 같은 역할을 했던 신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전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이제 일반 그 관광객들은 그냥 여기에 아부신벨만 덩그마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누비아 토속 신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부신벨이에요. 보시면 이 바위산을 통째로 깎아가지고요 신전처럼 마름모, 신전 탑문처럼 마름모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앞에 룩소르 신전처럼 왕의 좌상을 만들고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신전을 그러니까 다 파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굴 형식의 신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데르 신전이고요. 여기도 이제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인데 여기가 이제 와디에스 세부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람세스 2세가 그 뭐죠? 스핑크스처럼 서 있어요. 이것도 다 이제 그런 의미죠. 얼굴이 넙대대하죠. 람세스 우리가 아까 룩소르 신전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죠. 양식이 같은 왕인데 요건 이제 누비아 지역에 있던 현지 장인들을 고용해서 현지 그 스타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쪽 아프리카 그 예술이 좀 이렇게 선이 굵고 얼굴이 넓적한데 그게 이제 그대로 묘사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람세스 2세하고 아내입니다. 네페르타리. 그래서 이제 대신전하고 이제 소신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댐이 세워지면서 1963년에서 72년에 이제 해체됐습니다. 이게 처음 발견됐던 모습이에요. 브루카르트라는 그 스위스 고고학자가 발견했는데 맨 처음 발견했을 때 저렇게 모래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모래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고학 청장이었던 자히 하와스 같은 그 고고학 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그리스인들이 이걸 발견했더라면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래에 파묻혀 있어서 그리스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뭐 그것 때문에 보존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에도 모래가 차 있는. 이게 보시면 안에는 장제전 형식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라메세움처럼 람세스 2세가 오시리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북쪽에서 이 남쪽까지
다 신전 세우고 뭐 이것저것 세워서 람세스 2세가 뭐 파면 람세스 2세는 무조건 나옵니다. 예, 어디를 가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인공으로 만든 건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유네스코가 공사를 했을 때 하나하나 다 떼어냈어요, 돌을. 이게 석회암입니다. 이집트에 이제 주로 풍부한 돌이 석회암, 그 다음에 이제 사암 이런 거고요. 화강암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냥 경도가 세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로 만들었는데 이게 톱으로 썰려요. 예,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톱으로 썰어가지고 조각을 낸 다음에 다 위로 올려가서 붙였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돈 모아가지고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표 중에도 그 아부신벨 기념 우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떼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위쪽으로 다 올렸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일꾼들이 레일 위로 이제 그 신전도 옮기고 뭐 석상도 옮기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잠겨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돌들을 파서 그대로 옮긴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위치보다 63m 높게 210m 정도 옮겨갔어요. 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충분하고 추분이 되면 해가 이 람세스 2세 지성소 안까지 쫙 비칩니다. 일자로. 근데 이제 그게 하루 늦어졌어요. 이 신전을 옮기는 바람에. 그 차이만 있고 거의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예. 그래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산처럼 보이는데 이 뒤쪽으로 가면 에어컨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예,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쨌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다 잠겼어요. 나세르 호수로. 원래는 그 광활한 땅이었는데 지금 물로 잠긴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위성 사진인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가 구글 위성 사진을 갖고 왔는데 예, 여기 아부신벨 대신전이고 이쪽에 소신전이 있습니다. 큰 신전, 작은 신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람세스 2세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왕비, 예, 네페르탈이라는 왕비를 위한 게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게 대신전, 소신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요. 쑥 들어가면 이거 다 돌 파내는 겁니다. 파내가지고 이렇게 이건 기둥들이고요. 이쪽으로 쭉쭉쭉 들어가면 이쪽이 예, 좌상이 있는 좌상 4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2개씩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진으로 이게 떨어져 내렸어요. 그거 이제 그대로 둔 상태고요. 여기가 열주실, 아까 그 오시리스 왕이 오시리스 모양을 하고 있던 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마당에 해당되는 곳이 여기고요. 이쪽이 지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아부신벨 신전에서 특히 보여드리고 싶은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쪽, 이쪽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그 카데시 전투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카데시 전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집트군하고 히타이트군이 이제 그 강대국끼리 맞붙었던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보면 강대국끼리는 직접 잘 안 싸웁니다. 예, 미국 소련 한 번도 안 싸웠잖아요. 대개는 뭘 하냐면 대리전을 치르죠. 예, 뭐 베트남전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쪽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 그 이제 후방에서 이제 그쪽을 뭐 상대하고 있는 쪽을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강대국끼리 잘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예, 멀쩡하게 큰 나라가. 근데 이제 이 전쟁은 이 카데시 전투는 이제 이집트하고 히타이트라는 두 강대국이 실제로 교전을 치렀던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람세스 이게 룩소르 신전에 있는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그 아부신벨에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장제전 아까 보셨던 요 탐문 모양을 여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너비가 한 35m, 전체 높이가 한 30m, 한 6층 건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걸 다 그냥 돌로 판 거예요. 예. 좌상 높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예.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예, 굉장히 멋지죠. 예. 이 누비아 총독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그 1960년대, 70년대 잘라 붙여가지고 접착제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접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맨 위에 비비 원숭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벨리스크 아랫부분인데 이 비비 원숭이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비 원숭이들이 아침 새벽이 되면 이제 그때 잠에서 깨서 막 이렇게 막 요란스럽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들이 비비 원숭이도 우리처럼 해가 뜨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가 이제 그 시간을 상징하는
그 태양에 속한 동물입니다. 예. 요건 투탕카멘이라는 아까 그 보신 왕의 이제 벽화에 이 시간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비비 원숭이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아부신벨 가시면 요거 꼭 보세요. 예. 여기 잘 안 보고 놓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여기를 비춥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신이 한번 이 비비 원숭이들의 경배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가 있고요, 태양 원반이 있고, 여기 보시면 양쪽에 뭔가를 쥐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아까 이겁니다. 네. 요게 여인인데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우세르 마하트레가 돼요.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시각적으로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거죠. 왜냐하면 태양이 뜨면 쭉 내려가잖아요. 여기 지금 음각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림자가 거치고 여기 그림자가 다시 오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마치 부조가 살아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데 근데 이게 태양신이면서 동시에 이거거든요. 자기 이름이에요. 우세르 마하트레 세테펜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라메스수입니다. 여기까지가 람세스예요. 이 뒤에는 이제 메리아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그 그를 낳은 자는 태양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됩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문명은 아마 이집트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왕 아까 그 큰 좌상 보셨죠? 그 좌상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밑에 이거 보시면 흑인들입니다. 머리나 이 그 얼굴의 형태를 보면 전형적인 흑인들이에요. 이게 뭘 나타내느냐? 누비아인들이에요. 누비아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묶인 거죠. 묶여서 어디 있습니까? 왕의 발 밑에 있는 거죠.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왕의 발 밑에 좌대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졌습니다. 이쪽 한쪽은 그러니까 이쪽 양쪽인데 이게 동쪽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남쪽 북쪽 되겠죠. 남쪽에는 누비아인들이 그려져 있고 북쪽에는 누가 그려져 있느냐? 북쪽에 있는 이집트인들이 생각한 적들, 지중해에 사는 애들,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애들, 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굴 형태가 다를 거예요. 이쪽은 시리아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이쪽은 누비아인들이고. 그래서 양쪽에 그 이집트 주변을 둘러싼 적들이 다 왕에게 복속당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쪽 양쪽. 이게 이제 어디서 보이냐면 아까 그 나왔던 아멘호텝 3세. 이 아멘호텝 3세를 그려놓은 그 귀족의 무덤이 있어요. 귀족이 자기 무덤에다가 자기가 왕을 모셨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많이 훼손됐는데 이게 왕이고요. 이게 왕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까만색 피부를 한 사람들이 중간에 있고 사이사이 있고 여기 보시면 좀 붉은색 피부를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죠. 얘들이 누비아인들하고 시리아 팔레스타인들을 하나씩 교대로 그린 거예요. 이게 원래 저기 있던 도상입니다. 전통적인 도상, 왕 밑에 이집트 주변의 적들이 저렇게 묶여 있는 모습. 왕이 이제 이집트 전체를 제압한다는 뜻이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오시리스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독수리 여신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태양의 경로를 따라서 하늘에서 이제 왕을 지키는 독수리 여신이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모래였는데 이걸 다 파내고 지금은 나무로 널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보셨던 라메세움에 있었던 오시리스 상인데 여기 이제 좀 잘 보존돼 있습니다. 물론 인체 비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건 누비아식 오시리스 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는 신전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까 신전이 동서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전 위쪽을 보면 축을 따라서 쭉 태양이 이동하기 때문에 요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전 그 지붕 부분에는. 근데 이제 이 아부신벨에는 이렇게 독수리 여신이 그려져 있어요. 이 독수리 여신은 왕가를 수호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크베트라는 여신인데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이제 그 기둥에 보시면은 이제 왕이 이제 신과 교류하는 장면들이 이제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벽면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그 유명한 카데시 전투가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집트인들이 뭐 히타이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전차를 사용했습니다. 신왕국 시대부터 말이 끄는 전차를 사용했어요.
당시는 기마병이 없었습니다. 기마병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철기시대 아시리아 왕조부터예요. 왜 기마병이 없었냐면 안장도 발명되지 않았고 그 등자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 안장과 등자가 없으면 말에서 잘 넘어져요. 말에서 타고 있다. 그럼 치명적이죠, 전쟁에서는. 그래서 되게 말은 뭘 했느냐? 전차를 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장식된 말 2마리,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파라오가 전차에 타고 있는 모습. 이런 전차들이 이제 그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실제로 발굴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차의 실체를 아는데 이집트의 전차는 기술적으로 이 바퀴 굴 때 바퀴 축이 맨 뒤에 있습니다. 전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히타이트하고 전차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바퀴축이 맨 뒤에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방향 이동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차 축을 잡고요. 내가 이렇게 돌려도 전차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예, 360도 돕니다. 얘들은 선회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도는 거. 우리로 치면 커브를 잘 돌아요. 예, 이집트 전차는 굉장히 가볍고 커브를 잘 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이제 그 히타이트하고 전법 차이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차를 탄 파라오가 나오는데 당시 히타이트 보시면 히타이트가 이제 수필룰리우마 1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 왕 때 히타이트가 제국이 돼요. 터키에 있는 히타이트가. 그리고 히타이트가 중근동에서 철기를 맨 처음 사용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를 쉽게 복속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무아탈리스라는 왕,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수필룰리우마 1세라는 왕이 히타이트가 제국으로 가는 초석을 만든 왕이라면, 예, 이 무아탈리스라는 왕이 이제 카데시 전투를 이제 했던 왕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하투실리 3세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난 다음에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방이 돼요. 원래 싸우고 난 다음에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방이 되는데 이집트는 전쟁을 한 왕도 람세스 2세고 그다음 왕이 워낙 오랫동안 재위를 했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은 왕도 이집트는 람세스 2세예요. 근데 이제 히타이트 쪽은 이게 이제 왕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한 왕과 평화협정을 맺은 왕이 다릅니다. 여기 이제 히타이트 수도인데요. 지금 보카즈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하투샤. 일반적인 관광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테베, 저기 멤피스, 아스완, 여기가 하투사예요. 예, 터키 위쪽. 지금 그 아나톨리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가 카데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북쪽 최전방, 하투샤는 남쪽 최전방, 여기가 카데시예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도 그렇지만 지중해하고도 통하고요. 이쪽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하는 데도 그렇고 어쨌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 땅을 잃었었어요. 이집트가. 그래서 다시 차지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미 당시에 그 히타이트 영역이었는데 요걸 이집트가 무력으로 뺏으려고 그랬던 거죠. 예, 국경을 확장하려고. 예,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됩니다. 요게 히타이트 전차예요. 이건 좀 후대의 전차인데 보시면 히타이트는 전차가 굴대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전차가 굉장히 중후합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그 진을 돌격해서 뭉개버리는 진을 뚫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집트 전차는 선회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전차를 타고 가면서 뭘 하느냐? 활을 쏩니다. 활을 쏘고 빠져요. 이렇게 커브를 돌아서. 근데 히타이트 전차는 사람도 많이 타고 3명이나 타죠. 이집트는 2명밖에 안 타는데. 그래서 주로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지고 진을 깔아뭉개는 그런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방패, 창수 이렇게 3명이 탔어요. 예. 근데 이집트 전차는 2명만 탔습니다. 여기 보시면 왕이 허리에 이렇게 말을 묶고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드라이버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걔는 그리면 왕이 좀 이렇게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안 그린 겁니다. 그냥. 마치 왕이 혼자 간 것처럼. 그리고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을 쏩니다. 이제 창을 던지는 게 아니라 활을 쏘고 빠집니다. 이렇게 싸워요. 전차가 우르르 가가지고 한쪽 지점에 활을 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다시 우르르 가가지고 활을 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계속 화살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차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돌면서 계속 활을 쏘기 때문에. 근데 활을 쏘려면 이제 그 손해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전차는 이렇게 이제 활을 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왕이고요. 여기 왕자입니다. 아까 보신 그 변발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됐냐면 그 카데시를 치려고 카데시 근처로 올라갔어요. 카데시가 도시 이름입니다.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왕이 이제 전쟁을 명령하는 장면. 그래서 뭐 전차도 준비하고 뭐 밑에 있는 애들이 뭐 보고도 하고 이런 장면이고요. 예, 이게 이제 이쪽 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차 부대들이 이제 멋지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하는 장면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람세스 2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성질이 급해요. 예,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무아탈리스라는 히타이트 왕이 걸어놓은 덫에 걸립니다. 예. 그래서 얘들이 뭘 잡냐면 샤시족이라고 이게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예. 머리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면 이렇게 꼬부랑 머리 하고 있는 거 있죠. 예. 그것도 하고 예. 샤시족이 조상인데 얘들이 그 잡혔어요 전장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 샤시족이 이제 봤습니다. 여기 안 나오는 거라. 뭘 봤냐면, 히타이트 군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신문을 봤습니다. 얘들 뭐 때리고 이러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히타이트 군은 여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딴 데로 도망갔습니다. 이래요. 근데 얘들이 누구였냐면, 히타이트 왕이 보낸 예, 스파이들이었습니다. 예. 세작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얘들이 가서 거짓 정보를 흘린 거예요. 근데 람세스 2세가 이걸 그대로 믿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자기 군대들, 우리가 되게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단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세트 사단, 푸타 사단이 다 신의 이름인데,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선봉에 섰던 사단이 그 아문 사단이었어요. 근데 이 허리를 누가 치냐면은 히타이트 군이 쳐버리는 겁니다. 람세스 2세가 거의 이제 그 이 보고를 믿고, 거짓 정보를 믿고, 군대를 다 전진시킵니다. 그래서 빨리 카데시로 와라 그러는데 그럼 군인들이 이렇게 전진하겠죠. 예, 그 횡렬을 이루어서 그 중에 제일 선봉에 있었던 아문이라는 그룹을 중간에 전차로 허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람세스 2세가 고립됩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히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차라리 죽으면 나은데. 예. 어쨌든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이게 람세스 2세로서는 뭐 자기 생애 최대 위기였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론테스 강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카데시 성입니다. 예, 성이 나오고 굉장히 자세히 그렸어요. 보시면 이제 얘들도 뭐였냐면 그 군대를 따라다니는 서기관도 있었고 화가들도 있었습니다. 걔들이 이제 스케치를 해놨다가 왕이 명령하면 이걸 이제 여기저기 새기는 거죠. 예, 룩소르 신전에도 그려져 있고요. 여기 이게 지금 이제 아부신벨에 그려져 있는데 아부신벨께 제일 잘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시에 이제 전투 모습, 이게 출정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신하들이 만세 부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병, 그리고 이제 기병, 비병, 전차병, 이런 군인들이 포위한 모습,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피난민들이 도망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이 이집트 전차 부대. 예, 여기가 카데시 성이고, 요 주변을 흐르는 강이 오론테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병부대, 전차부대 다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람세스 2세가 포위됐을 때 자기 심정을 글로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포위가 되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냐면 아문신한테, 그 카르낙 신전의 주신인 아문신한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포위를 당해야 되죠?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내가 아문신 당신한테 얼마나 그 최선을 다했는데 뭐 곡물도 바치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예. 이게 뭡니까? 그렇죠? 예. 자, 왜 외국인들이 내 길을 밟게 하십니까? 그 아시아인들이 당신한테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념물도 세우고 전리품도 신전에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년의 저택이 자기 장제전입니다. 장제전도 세우고 뭐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아문신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하는 거죠. 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를 중간을 친 겁니다. 레사단을. 예. 자, 나중에 별동부대가 와서 람세스 2세가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 아무니시여, 자, 열국이 나를 향해 도열했으니 전 혼자다.
군대도 나를 버렸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먼 나라에서 여기 보시면 카데시까지 가서 전투를 하니까 여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문신이 그걸 듣습니다. 테베에서. 예,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베에서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생기느냐? 그 아문신의 영빨이 람세스 2세한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아문신이 어떻게 하냐면 전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아비인 내가 함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문신의 힘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람세스 2세가 어떻게 되느냐? 일당백으로 다 죽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짐의 심장이 강해지는 걸 알았고 짐이 해가능한 모든 것이 성공했으니 몬투 같았다. 몬투는 이집트의 전쟁신입니다. 자, 오른편에서 쏘고 왼손에서 잡고 뭐 그래가지고 보시면 쭉 나오지만 얘들이 이제 적들이 무서워서 아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팔은 힘이 빠져서 활도 못 쏘고 창도 무서워서 쥐지도 못하고 나는 혼자서 악어가 물에 빠지듯이 그들을 물속으로 몰았으며 악어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물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익사해서 먹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일당백으로 싸워서 다 죽였다. 아문신한테 기도를 드려가지고 내가 힘을 받아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카데시 전투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겨놨어요. 거의 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탈출했어요. 어디서 별동대가 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안 그랬으면 히타이트 군한테 뭐 몰살당했거나 잡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탈출하면서 어쨌든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은 그 중군동의 그 지도자들이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똑같이 이쪽에서도 이제 이긴다고. 하도 이래가지고 나중에 히타이트가 항의해요. 이거 아니잖아. 왜 자꾸 이겼다고 이렇게 니네 나라에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람세스 2세가 그 자신의 이런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혼자 활을 쏘고 막 적을 짓밟는 이런 모습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수라장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피난민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자, 공성전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이제 무찔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포로로 잡힌 애들 뭐 이런 애들도 나오죠. 자, 이게 여기 이런 장면을 새겨놓은 게 하나입니다. 뭐 안에 들어가서 볼 일은 없겠지만 누비야, 얘들아, 여기 위쪽으로 올라오면 아주 무서운 전쟁을 잘하는 왕이 다스리는 데니까 함부로 올라오지 마라. 일종의 경계비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바로 강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이 왕의 거대한 좌상이 보입니다. 누비아 애들이 쟤를 볼 거 아니에요. 저 좌상들을 오지 마라 이런 얘기. 함부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경계비 역할을 했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그 신들과 소통하는 장면인데 제가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지성소예요. 가마들도 있고 이건 뭐 모든 신전에 다 그려진 그림인데 이집트의 왕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모세를 이집트 신관들이 놀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You are playing with the big boys. 네가 지금 얼마나 거대한 신들하고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지 아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거대한 신들이 누군가? 얘들입니다. 이게 지성소에 새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요 네 명의 신이 지성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히 본 모습인데 아문신, 프타라는 신이 있고요. 이게 멤피스의 주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태양신 레호라크티가 있고 아문신은 테베의 주신이었죠. 그리고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누구냐? 자기예요. 어떻게 그렸습니까? 나는 신들과 동격이야. 이렇게 그린 거죠. 자, 지성소까지 들어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신들이 뭐냐면 국가 신들이에요. 이집트에는 이제 국가 단위로 모시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테베의 아문신, 그다음 멤피스의 프타라는 신, 그리고 레호라크티인데 요 신 사이에 국가 신들 사이에 자기를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이 사람 뭐 그 과대망상증 환자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그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단하죠. 자, 그리고 요 그림만 설명드릴 텐데 이게 충분하고 추분. 그때 햇빛이 정면으로 가서 여기 비칩니다. 요 세 신이 비춰져요. 이 프타 신은 안 비춰집니다. 일단 왜냐하면 프타는 땅의 신이거든요. 땅 속에는 햇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만 햇빛이 비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2번 햇빛이 비춥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 장면인데, 예,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햇빛이 딱 비칠 때. 예. 자,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시면 람세스 2세라는 왕은 뭐 전쟁을 어쨌든 했고 열심히,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축왕이었죠. 예, 수많은 건축물들을 세웠는데 그 건축물들이 자기가 신을 모시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고대 군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준 왕이 이제 람세스 2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소신전은 있는데 제가 소신전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네페르타리라서 람세스 2세 하고 좀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신전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 예, 모쪼록 예, 다음에 이집트 가서 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예 간단히 봐. 3,000년 넘기 전에 저런 거대한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신들 그 당시에 신들에 대한 관여를 어땠는지 이집트 사람들. 그걸 신전 저래 지놓고 뭐 제사를 뭐 매달 지낸다든지 무슨 행사를 했을 때도 그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람세스가 바이블에 나오는 모세의 탈출기하고 그때 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기록에 탈출기에 대한 좀 자세가 남아있는지 기록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단 그 신전이 의례전하고 장제전 두 개가 있었는데 당시에 신들이 뭐냐면 그 굉장히 강력한 자연현상, 뭐 그게 돌풍이든 아니면 뭐 태양이든 뭐 번개든 뭐 이런 풍우신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자연의 엄청난 힘을 인격화한 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연의 힘은 인간이 마음대로 이제 못하니까 적당히 이제 기도를 드려서 이렇게 우리의 뜻을 좀 들어달라는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들의 그 신전을 이제 지어놓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신전들은 지금의 그 종교 건축물하고는 좀 성격이 달랐어요. 우리가 지금 뭐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모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들이, 그러니까 신도들이 모여서 회합을 갖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전을 해석해 주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세워진 신의 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이 가끔씩 내려와야 이집트가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상에 임재하셔야 이 땅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 신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이제 풍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 별장이고요. 별장에 이제 주인이 가면은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중 들잖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절에서 공양 드리듯이 그 올렸고, 그 다음에 축제가 있으면 가끔씩 가마가 밖에 나가서 도시민들 전체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종교 예례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종교 예례가 한 3,00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존속 기간은 현대에 있는 그 어떤 종교보다 길었습니다. 그런 종교가. 그다음 두 번째로 출애굽과 관련해서는 이집트 쪽에서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람세스 2세의 아들 메렌프타라는 왕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되는데 민족으로 기록돼요. 그게 이제 최초의 기록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메렌프타 시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었다는 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출애굽을 했다 안 했다, 이거 뭐 이집트 학에서도 이제 논쟁이 되는 문제들인데, 대부분의 이집트 학자들은 일단 문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주류 이집트 학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물론 나오긴 하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문헌을 말씀하셨는데 문헌이 어떤 형태로 나왔습니까? 문헌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 있는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비문, 돌에 새겨진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전 벽에 새겨진 것들, 그런 형태가 이제 좀 많이 남아 있고요. 파피루스에 쓰여진 것도 좀 있는데, 파피루스는 이제 뭐 사실 종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이도 그렇지만 내구성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점토판을 썼어요.
이 점토판이 굉장히 돌처럼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남아 있는데 파피루스는 종이라서 거의 뭐 1000년 전에 뭐 3000년 전에 종이가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그게 사실 기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이들이 대개는 무덤에 부장품으로 같이 매장이 됐다가 이제 워낙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서 이렇게 말린 상태로 그대로 쪼그라져서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핀셋으로 하나하나 옮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대개는 복원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한 90% 이상의 문헌은 종이로 쓴 문헌, 파피루스로 쓴 문헌은 없어졌고 건축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90% 이상은 뭐 건축물이 다 파괴됐으니까 사라졌고요. 우리가 한 10%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문헌 기록을 가지고 뭐 문헌학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도 재구성하고 이런다고 보시면 돼요.